제 강연은 다소 자극적인 제목인데 소프트웨어 센트릭 비어클이라는 그런 프레이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센트릭 비어클이라는 것은 왜 등장하게 되는가? 뭐 사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한국의 현대 자동차에서는 미래 자동차의 큰 어떤 방향성을 MECA, 메카라고 하는 에크로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임러에서는 케이스라고 하기도 하죠. 메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M, 그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의 E, 커넥티비티의 C, 오토메이션의 A가 됩니다. 케이스는 여기 모빌리티 서비스 대신에 shared라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앞에서 미스터 호우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shared의 어떤 개념은 약간 퇴조 잠시이지만 퇴조하고 있는 측면으로 봐서 메카라는 표현이 더 미래 자동차를 잘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 자동차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자동차가 점점 소프트웨어 센트릭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뭐 이해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센트릭한 자동차를 누가 이끌고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면 의외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형태의 기업이 이끌고 있죠. 여러분 뭐 요즘에 많이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IT에서부터 출발한 컬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IT 디바이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테슬라가 어떤 측면에서 게임 체인지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테슬라의 표현에 의하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시킨 거죠. 물론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레벨 2 플러스 정도의 ADAS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또 승객들에게 있어서 자율주행의 아주 그 짜릿한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기기에서 너무나 보편화되었던 오버디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차에 접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한번 소유하면 짧게는 뭐 3년에서 길게는 한 10여 년까지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때 늘 같은 어떤 느낌의 자동차를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보여주는, 특히 새로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유저 퍼셉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자극을 고객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런 테슬라의 두 가지 어떤 특성은 사실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의 기존 완성차 회사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서비스의 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어떤 기계공학적인 그런 측면보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서비스의 가치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리고 테슬라의 IT 중심적인 비어클 디자인으로 인해서 서서히 완성차 시스템을 지원하는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오늘 제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자동차를 좀 더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일렉트로닉 앤 일렉트릭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 관점에서 자동차 내부를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이미 수많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들로 구성된 분산 컴퓨팅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콘솔리데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컴퓨팅 니드를 충족시키듯이 하나 또는 굉장히 중앙 집중적인 소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차량의 어떤 컴퓨팅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센트럴 프로세싱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트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텔 모빌 아이의 그 영상 처리라고 할 수 있죠.
로 카메라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이것서 그 센서에서 상당한 연산 처리를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걸 한 다음에 상위 오브젝트를 중앙 컴퓨터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지금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런 기기를 IT 프로덕트에 익숙한 제조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기 안에 굉장히 다른 형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여러 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또 각기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앙 집중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 디바이스들은 말 그대로 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센트럴 프로세서에게 제공을 해주고 센트럴 프로세서가 정교한 AI 알고리즘을 구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팅 성능을 갖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테슬라는 Full Self Driving 칩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시스템 온 칩을 만들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비어클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 자동차는 하나의 표준화된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서 하나의 표준화된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다양한 인비어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꿈꾸었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과감하게 시도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그 대표적인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의 이슈라든가 이런 backward compatibility 이슈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테슬라가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물론 테슬라가 이런 오버디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 혁신을 제공해 주고 있고 최근 특히 올해 전기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 전통적인 완성차 회사들도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엔비디아의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SoC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표준화된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위에 이제 표준화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후에는 벤츠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차량은 이 플랫폼 위에서 구현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아키텍처와 같은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형태의 자동차를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Software Centric Vehicle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벤츠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표적인 회사가 독일의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은 현재 전통적인 시스템 설계 방식을 통해서 자동차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다원화된 서플라이어들 통해서 서브 시스템을 제공받고 그 서브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브 시스템 블랙박스가 되고 그 안에 서로 상이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탑재되는 거죠. 이런 분산 시스템 스타일의 아키텍처를 지향을 하고 벤츠처럼 표준화된 하드웨어 플랫폼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이 아키텍처를 만들려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부터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 작업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커플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커플링은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데 자동차의 부품업계의 생태계에
지각 변동에 해당하는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구성하는 서플라이어들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과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지러운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은 피라미드 형태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OEM이라고 부르는 완성차가 있죠. 그리고 OEM과 가장 밀접하게 협업을 하는 부품 회사가 티어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어1은 OEM이 필요로 하는 서브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OEM은 이런 서브 시스템을 제공받아서 모듈 형태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차량 디자인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자동차 산업을 이제 프로덕트들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OEM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티어1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티어1이 완성차 회사에게 제공하는 제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제품 하나하나가 모듈 또는 서브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그 내부는 블랙박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독자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시스템을 구동하는 알고리즘들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은 그 블랙박스 내부에 가려진 채로 제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티어1의 IP들이 블랙박스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티어1은 스스로 밸류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OEM들은 그 밸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 자동차의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 외에 소프트웨어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완성차 회사들 OEM에게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그런 서플라이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서플라이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프트웨어 티어1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완성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티어1으로부터 받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전통적인 티어1들에게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모듈을 납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제 전통적인 티어1이 공급하는 그런 모듈들, 그런 ECU들은 이제 블랙박스가 아닌 거죠. 전통적인 티어1들은 자신의 IP를 감춰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상실하게 될 겁니다. 뭐 이것이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미 자동차 산업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OEM이 소프트웨어를 티어1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화된 스펙을 티어1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IP가 이제 티어1에서 OEM으로 이미 이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티어1이 OEM에게 창출할 수 있는 밸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티어1의 생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면 OEM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을 받아서 어떻게 블랙박스 형태로 인테그레이션하던 부품들을 버리고 이제 자사의 표준화된 하드웨어와 자사의 표준화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서플라이어들한테 강제해서 화이트 박스화된 그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OEM의 측면에서는 많은 이점이 있겠죠. 내부를 잘 아니까 최적화하는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표준화돼서 움직이니까 공동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코드의 재활용성 등을 통해서 많은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M은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센트릭한 비어클 형태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디커플링 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EM과 서플라이어들은 소프트웨어 IP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OEM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갖고 싶어하고 티어1은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티어 1과 OEM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자 관계였었는데 이제 서로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경쟁자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등장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디커플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자동차 기술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는 소비자의 어떤 밸류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변화, 소프트웨어가 주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서플라이어들의 특히 티어 1 서플라이어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자동차를 구성하는 비어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어떤 권한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예측하게 되는 현상은 결국 OEM이 그 플랫폼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은 이미 테슬라에서는 시작부터 발생을 했고요. 폭스바겐이나 벤츠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자동차는 더욱 소프트웨어 센트릭해지면서 그리고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표준 플랫폼이 OEM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폭스바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퍼스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퍼스트 전략의 산물인 카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카다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는 폭스바겐의 자회사로서 이제 OEM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티어 1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티어 1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겁니다. 흔히 스마트폰 시장의 애플의 역할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테슬라가 할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안드로이드 역할을 그러니까 구글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시장은 소프트웨어 센트릭해지는 측면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표준화하는 최소한 OEM 단위로 표준화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하게 될 텐데 거기에 적응하는 형태의 어떤 개발이 티어 1 서플라이어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를 생각을 해보시거나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의 산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동차 산업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워크숍은 굉장히 컨퍼런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발표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그런 자동차 기술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은 큰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어떤 밸류에서도 변혁이 있고요, 기술에서도 변혁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런 밸류를 창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반을 이루는 플랫폼과 그다음에 그 기반을 이루는 딥러닝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